예, 예. 그 페이지 5페이지에 주소 부재 실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의 범상 효과, 그 부재와 실종의 표준, 변제의 장소, 상속의 개시지, 부변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고요. 부변상, 부재와 실종의 표준, 변제의 장소, 상속의 개시지. 그 다음에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로서 실질, 객관, 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실질, 객관, 복수주의. 예. 그 다음에 부재자의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22조부터 26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2조 1항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그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관계인 검사를 했을 때 이해관계인 속에 들어가는 게 채권자, 보증인, 배우자, 상속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채권자, 보증인, 배우자, 추정 상속인, 친권자, 후견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제 재산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조 2항에서 이 본인이 나중에 이제 본인이 나중에 재산 관리인을 정하게 되면 기존의 선임 결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되고 선임 결정 취소는 이제 소표가 아니라 장내효다라는 거죠. 장내효. 그다음 23조 쪽에서는 여러분 법조문을 보니까 이제 생사가 불명했을 때, 불명할 때는 부재가 정한 재산 관리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약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임 바꿀 수가 있다. 개임도 하나의 재판이고, 그 다음 24조에서는 재산 목록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처분을 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는 법원은 부재가 정한 재산 관리인에게 전이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간 법조문 볼 때는 생사불명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생사불명 시에는 법원이 개입을 하더라. 또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이제 비용을 지급한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다음 25조 이 관리인의 권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판례가 많죠. 그래서 법원이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때, 뭐예요? 관리 행위를 넘어서서 그 처분 행위를 한 때, 이럴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리 행위를 넘어서서. 그리고 부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가 정한 재산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생사가 불명하면은 이 부재자에게 그 불리한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는 그 취지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판례를 정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6조에서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 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누구한테 담보 제공하게 하죠? 부재자에게. 관리인이 그 관리하면서 부재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담보 제공을 그 부재자에게 할 수 있다는 부재자. 그 다음에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가 정한 재산 관리. 하여간 부재가 정한 재산 관리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을 안 하는데 생사가 불명할 때는 이와 같이 이제 개입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그 조문을 이해를 하셔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재가 정한 재산 관리인에 대해서는 그 목록 작성, 뭐 상당한 담보 제공 여기 안 해야 되는데, 또 뭐 부재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부재자와 그 관리인 사이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입이 들어가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27조에서 부재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해를 잘해야 될 게 실종 선고하고 부재하고 이제 부재 재산 관리하고 별개가 아니죠.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A라는 부재자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관리만 이제 선임하게 해달라 할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생사불명 기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예, 그 사망 간주케 해가지고 상속을 개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혼인도 해소시키고 이런 뜻입니다.
이항은 전선항위가 되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 항공기 위난 실종. 이것은 1년입니다. 1년. 네, 위난. 그러니까 언제부터 1년이냐? 전쟁 끝나고 침몰하고 추락하고 그 다음에 종료하고 특히 이제 위난 실종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 28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 간주다. 전조의 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 간주.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 간주다. 이거죠. 이것은 실종 선고를 받은 자, 이거 주의하세요. 판례에서 실종 선고 받은 자는 사망 간주고 실종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그 전까지는 생존 추정이죠. 생존 추정. 그러니까 실선고를 받았다면은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 간주니까 그 전까지는 생존 간주고, 그 다음에 실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생존 추정이다 말. 생존 추정. 그 다음에 실선고 취소. 실종자의 그 생존한 사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실, 그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 죽은 사실이 증명이 있으면 선고를 취소해야 되고, 선고를 취소하면은 취소에 소고표가 인정됩니다. 알겠습니까? 취소에 소고표. 다만 소고표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1항 단서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선고 후 취소 전에 언제? 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선의로 한 법률 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유효다 이야기죠. 유효. 그 행위가 재산행위든지 신문행위든지 유효인데 이때의 선의의 의미를 쌍방선의로 보는 게 통설이다라는 거예요. 쌍방선의설. 양쪽.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 쌍방이 선의해야 된다. 그 다음 이 부분은 판례는 없어요. 판례는 없고 취소 선고에 취소가 있을 때 선고를 직접 원인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는 현존이익 반환, 악의인 때는 모두 반환 이런 건데 이 논리는 748조 1항 2항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똑같은데 실종 선고를 취소를 직접 원인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이제 구체적인 반환 범위를 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 들어가요? 상수생사, 상속인, 수유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 수익자, 사인증여 수증자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30조에 2인 이상이 동일한 인환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한 걸로 추정한다. 사망 시기에 동시 추정. 그래서 동사자 상환에는 상속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프린트를 보시면은 5페이지부터요. 거기 이제 그 4번에 24조. 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부재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한 경우 비용은 부재 재산으로부터 이제 지급된다. 24조 사항 그것을 그대로 문제가 있고 25조 전단에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의 범위로서 이제 법정해놨죠. 118조에 그 정한 거 관리 행위는 가능하되 처분 행위는 어떻다? 이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판례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재산 관리인이 부재재산에 대한 매각 처분을 얻은 후에 부재자의 그 재산 채무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설정했을 때는 제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죠. 왜? 팔으라는 허가를 얻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담보 설정할 때 제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는 거겠죠. 기출 문제로.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부재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자, 법원에서 선임이 됐으니까 제3자들도 다들 그 사람이 그 관리인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겠죠. 설령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됐거나 그 다음에 부재자의 그 실종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사망 간주됐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가 안 됐다면 그자의 그 권한 자격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선임을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망 확인 후라든지 확인 후에 행위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실종기가 만료된 이후에 행위했다든지 하더라도 자격에 있어서 흠결은 없다라는 거. 즉 선임 결정의 그 취소의 비소급표.
장래효다. 이런 판례는 왜 나올까요? 선임 결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오는 판례이고요. 25조와 관련된 이제 그 판례들에 대해서 허가 방법. 법원에서 허가할 때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해서 추인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애초 처음부터 이제 허가해 주는 것도 되고 다 됩니다. 즉 관리인이 허가 없이 부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거라 하더라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등기를 했다면 추인에 의해서 유효하게 된다. 부재산 관리인의 그 부재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 매수인이 그 이전 등기 청구를 했는데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나중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어때요? 다시 재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임 관제인의 권한의 범위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25조 전단. 관리 행위는 가능하다. 처분 행위는 안 된다. 그죠? 부재산에 관해서 엑스토지 Y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달라. 또 그 엑스토지 Y 건물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있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것은 다 이익이 되는 거니까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고. 2번도 주의해야 됩니다. 교과서에 다 나온 판례인데 부재재산 관리인이 부재의 권리 보존에 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내용의 화해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화해 이콜은 뭐야? 처분 행위죠. 처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그 다음에 인도 청구, 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나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은 보존 행위죠. 그래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4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잘 나오는 판례죠. 그 다음에 허가 결정, 교과서에서 나와 있고, 허가 취소 결정은 비소급표. 장래효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권한 초과 행위를 한 후에 허가 결정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미 한 그 행위 효과는 유효이다. 사망한 것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바로 밑에 뭐라 있어요?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서 취소되기 전에 선임이 취소되기 전에 부재자에 대한 실효 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과는 유효하다. 3번은 이론적인 거라서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한정되고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관리 행위가 아닌 때에는 권한법에 일탈한 걸로 봐서 무권대리로 보고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126조에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는 있다. 이런 거 아시죠? 126조와 관련된 비판도 있습니다. 비판도 있지만 일단 판례는 이렇게 보고 그 판례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즉 부재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와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어떤 친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재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권대리다. 설령 저당화 설정에 대한 허가를 받고 매각처분 허가를 받고 했다 하더라도 무권대리 항변 이유가 있고 다만 어때요? 상대방 쪽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더라 이거죠. 그 1번, 2번 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재자와 아무 관계없는 남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부재자 재산에 저당화 설정할 때 126조로 가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실정 선고 27조에서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인데 이해관계인 이것은 사망 간주케 하는 거죠. 사망 간주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근데 그 재산 관리만 할 때는 친권자 후계인이 재산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가 필요 없다? 그때는 이제 친권자 후계인은 스스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재산 관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아니고 다만 실종 선고에 있어서는 사망 간주케 하는 그런 법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직접적 이해관계인이지 간접적 이해관계인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속인도 상속 순위에 들어간 사람만 들어간다. 27조 문헌에 비춰볼 때 그 위난 실종 말이죠. 위난 실종은
그래서 뭐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했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떠오르지 못하고 이제 행방불명 됐다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라는 것. 따라서 해녀인 갑이 해산물 채취하다가 행방불명, 특별 실종 선고를 위한 위난 실종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다음 28조에서 실종기한 만료 시에 사망 간주죠. 그 전까지는 뭐라고? 동그라미 생존 간주. 그러니까 실종 선고가 됐을 때는 나왔을 때는 사망 간주니까 그 전까지는 생존 간주. 그러니까 간주니까 간주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이고 추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의해서 선고 효과를 번복해야 되고 이게 선고 취소 제도다. 2013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여 행불된 자에 대해서 2015년도에 2월 달에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1년이냐 이거죠. 4월 16일 초일은 빼고 17일부터 세면서 1년이니까 그 계산점이 17일에 전일로 만료. 그래서 16일 24시에 사망. 2014년 4월 16일 24시 사망 간주. 그 다음에 종래의 주소와 것을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 그러니까 공법상의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고 선고를 받은 자가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새로운 주소, 종래의 주소가 아니라 새로운 주소에서 한 행위는 선고 효과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부분. 이게 판례가 조금 어렵다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판이 두 가지다 이런 이야기지. 이혼 재판이 있고 실종 재판이 있고 두 가지 있는데 갑이 14년 5월 20일 항공기 추락으로 실종이 됐어요. 15년 12월 20일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지고 공시채고 6개월도 지나서 이제 청구했죠. 청구했다. 12월 20일 날 청구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실종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6월에 그 공시채고를 하기 때문에 청구하려면은 15년 12월 20일 정도에 청구를 해야 맞다. 그래서 선고는 16년 7월 20일 날 선고가 됐는데 이 선고 효과는 이제 소급하게 되죠. 그래서 실종기간 만료 시에 이제 사망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20일 12시에 이제 사망 간주가 되게 되는데 갑에게는 가족으로 배우자 을 외에 어머니 병 아들 정이 있었고 X 건물이 상속 재산이다. 을의 갑에 대한 이혼 판결이 16년 5월 10일 날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을의 갑에 대한 이혼 판결이라는 것이 16년 5월 10일 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가 이미 이제 해소가 됐다는 뜻이죠. 그 후 갑에 대한 실종 선고로 사망 간주 시점이 소급해서 그러니까 이 갑에 대한 실종 선고로 사망 간주 시점이 언제가 돼요? 15년 5월 20일이 되죠. 15년 5월 20일 날 사망 간주가 됐기 때문에 16년 5월 10일 날 판결을 한 그것은 죽은 사람을 상대로 판결한 것이니까 이혼 판결이 당연 무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혼 판결은 그냥 효력이 있는 건지라는 거예요. 이혼 판결은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혼 판결은 효력이 있다. 이혼 판결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저 재판은 저 재판이고 이 재판은 이 재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사망자 상대로 한 것으로 확정됐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종전 판결의 어떤 그 효력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존중한다는 뜻이다. 이 판례가 28조와 관련된 판례가 되죠. 실종기한 만료 시설과 관련된 판례가 되죠. 실종기한 만료 시에 사망 간주가 됐잖아요. 2015년도 5월 20일 날 사망 간주 됐는데 이혼 판결은 언제 났다고요? 2016년도에 났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으로 간주된 사람을 상대로 한 이혼 판결이라서 이 당사자가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행해진 판결은 무효가 돼야 맞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고 취소의 요건 공시채고 필요 없고 소급표의 제한 29조 1항 단서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이 뭐냐? 수익자, 전득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쌍방선에서 상대적으로서 절대적으로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익자, 전득자 보호 조항이 29조 1항 단서고, 그 다음에 그 상속인 수익자, 수유자 이런 사람들 29조 1항이다 이거죠. 29 1항. 어떤 측면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들 원상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의자라면 현정이만 반환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 보호한다. 상수생사 직접 원인 그 점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이 사람들은 선이면 안 돌려줘도 되고 악의자만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음 페이지 선악 불문하고 다 돌려주되 반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선의자와 악의자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과 관련해서 법조문 한번 봐보세요. 법조문을. 법인이 97조까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좀 약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오히려 비법인 사단이 잘 나오는 겁니다. 비법인 사단 쪽에. 근데 문제가 체크해놨으니까 보시고 31조 32조 허가주의죠. 허가주의. 허가. 그 다음에 33조는 설립 등기가 성립 요건이라는 뜻이고요. 설립 등기가 성립 요건이라는 뜻이고, 나머지 등기는 뭐예요? 대항 요건입니다. 나머지 등기는 전부 다 대항 요건이고, 그러니까 이런 허가나 그 등기를 해서 주무관청에 감독을 안 받으려면은 안 받기 위해서 비법인 사단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종중교회 사찰 재건축조합 이렇게 됩니다. 종중교회 재건축조합 세 가지. 종중교회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그 34조 권리능력 제한이죠. 권리가 미쳐야 된다. 어떤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규정에 조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그게 바로 81조 그 청산법인 그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에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관에 그 정한 목적에 의해서 목적 범위를 일탈하면은 그 권리능력이 없을 수 있다 이거죠. 35조 매우 필수적인 조항이죠. 매우 필수적인 조항이고 제일 중요한 조항이고 그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31항에서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요한 게 이사 기타 대표자,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프린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기타 대표자도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지고 법인과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진다. 이렇게 됩니다. 2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목적 범위 외. 목적 범위 외란 뜻이 뭐냐? 직무 관련성 자체도 없다. 외형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직무 관련성 자체가 없어가지고 법인은 무책이다. 무책이더라도 법인은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법의 특성상 그 의결에 찬성한 사원, 집행한 이사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런 논리죠. 이때 연대의 의미를 부진연대로 해석하는 게 통설적 입장이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36, 37 법인사무 주무관청,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주무관청이고 그 다음에 해산 청산시에는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감독한다. 38조, 39조 다 보시고 법인의 정관 41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항.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은 어떻게 하라고? 정관에 기재해야 유효다. 정관에 기재도 안 해놨다면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 안 한 거나 똑같다. 그래서 제3자는 무조건 다 보호된다. 그러면 정관에 기재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대표권 제한이 유효이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을 일탈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가 되지만은 외부적으로 이사와 거래를 한 자와의 관계는 60조가 문제됩니다. 41조 다음에 60조.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한테. 제3자는 선악불문, 무제한설 취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법인의 경우는 이사가 월권을 할 때 정관이 정한 어떤 그 목적을 위배했을 때는 41조, 60조의 문제로 해결되는데 비법인 사단일 때는 어때요? 일때는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그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제3자는 보호가 안 되고 선의도 무과실이라면 제3자는 보호된다. 42조 사단법인 정관 3분의 2 이상.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비법인 사단 가운데 교회의 분열은 인정이 안 되고 교회의 탈퇴의 문제다. 예? 교회에서 다른 교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별도로 예배 보려 한다 했을 때는 3분의 2 이상을 교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별도로 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 단체가 기존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두 교회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두 교회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43조, 44조, 45조 다 재단법인 관련된 거죠. 46조까지. 43조에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사항은 5호까지입니다. 5호까지. 목명사자 2까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총액, 그 다음에 이사의 임면. 44조, 이것은 재단법인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정관 보충하는 조항. 어떤 거?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 명사이 세 가지. 법원에서 보충합니다. 법원에서 보충하는 거지 주무관청에 보충하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출연자에 의해서 구속이 되지만 그러나 정관의 정관 변경 방법을 정해놨을 때는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 달성이나 그 재산 보존을 위해서 적당한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40일 이하. 즉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6조 목적 달성 불능일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가지고 목적 기타 정관 규정 변경. 여기서 기타 정관 할 때 정관은 뭐냐? 자산총액. 그것도 바꿀 수 있다. 그럼 자산총액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 자산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그때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47조, 48조. 47조도 이제 조금 중요하고요. 승전처분으로 재산을 설립할 때는 증여에 관한 규정 준용. 유언으로 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 그런데 48조에서 그러면 출연된 재산이 언제 법인에게 귀속되느냐 이에 관한 이제 판례를 알고 있어야 되죠. 법조문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한 때는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 거다. 그 다음에 유언으로 했을 때는 유언의 효력 발생. 그러니까 유언자가 죽은 때부터 법인 거다. 이 조항을 두고 이제 다수설은 이렇게 이 법조항이 따라야 된다. 그러나 소설은 이전 등기가 되어야 한다. 공시가 있어야 된다. 판례는 뭐라고? 싸우지 마라.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48조의 정한 시점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전 등기가 요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을 인정하더라. 이 점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49조 등기사항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 56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없다 돼 있는데 이것은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규정. 그 다음에 이사 관련해서는 이제 쭉 보시면 되고 60조가 59조 60조 각자 대표고
그 다음에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관에서 대표권 제한할 수 있고 총회 의결에 따라라. 변리사에서 나왔습니다. 15년도에. 60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선악 불문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 이게 비법인 사단에도 어떻게 적용될 거냐.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어떻다? 등기가 없으니까 정관에서 정한 절차 위반의 대표권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라카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비법인 사단 측에서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입증하지 아니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다라는 겁니다. 41조 60조 구조가 아니라 그것은 법인 쪽 이야기고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41조와 표현대리적 구조로 해서 선임 무과실의 자가 보호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셔라. 60조의 2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는 거고 최근에는 뭐 나온 바는 없습니다. 62조 정관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행위 무지 중요한 거예요. 특정행위 대리, 특정행위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이 조항은 비법인 사단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63조 임시이사 64조 특별대리인 이익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는 대표권 없고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전조의 규정은 이익환경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감사는 둘 수 있다. 66조 둘 수 있다는 거 직무사항 나와 있고 출제 안 됩니다. 68조부터 76조까지가 총회와 관련된 것이죠. 69조 70조 통상총회는 1회 이상이에요. 1회 이상. 그 다음에 임시총회는 이사. 그 다음에 이양 사망이 바로 소수사원. 소수사원은 이사가 안 해주니까 5분의 1 이상이 법원에 가서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근데 2주 내에 이사가 안 하면 어떻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71조 총회 소집은 일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기타 정관 정한 방법. 요게 일주간 전에 이렇게 반드시 안건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소집을 해야 됩니다. 절차에 위배되면 다 무효가 된다는 거. 72조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되 그 단서에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13조에서는 서면투표 대리인투표 가능하되 74조에서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는 사원의 결의권을 알겠고 75조에서 추석사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추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다는 거예요. 추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 서면투표 대리인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인 2, 3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석사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추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다. 그 다음에 해산 청산 78조에서 77조 2항에서 사원이 아예 없거나 총회 결의는 4분의 3이다라는 게 78조고요. 80조 자녀예산 귀속 중요합니다. 정관으로 지정한 자. 이때 지정은 간접 지정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2항에서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을 위해서 처분하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국고기소 있습니다. 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인 목적 범위 내에서 걸려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청산인에 대해서 82조에서 84조까지가 되어 있어요. 사원총회하고 감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사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청산인이다. 청산인이 누구냐라는 게 나와 있다. 이사가 된다. 이사가. 파산 빼놓고는. 83조는 법원에서 선임할 수가 있다는 거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84조는 법원에서 해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87조부터가 이게 93조까지 4조까지 이제 청산인의 직무사항인데 거기서 87조 2항에 보면은 채권 추심 채무 변제죠. 채무 변제가 문제 된단 말이에요. 채무 변제.
공고 최고 절차, 변제 절차 이렇게 돼가지고 88조 공고, 89조 최고 이런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변제해야죠. 90조부터 시작해서 93조까지 쭉 어떤 식으로 변제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공고 최고 절차, 변제 절차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되 뭐 출제 가능성은 좀 낮죠. 다른 게 이렇게 많아서 출제가 낮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94조 청산이 종결한 그리고 87조에 3호 나오죠. 1항 3호 전예산 인도 이게 80조단 말이에요. 80조 아까 그게 뭐예요? 정관 지정이었죠. 정관 지정 그 다음에 유사 목적 처분 국고기소 이렇게 됐습니다. 94조 청산이 종결한 때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등기했다고 해서 종결이 아니죠. 실제로 종결돼야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권리 능력은 있다 이런 게 판례상에 있고 95조 해산청산 법원이 검사감독 조정규정 별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97조에서 벌칙 규정 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래서 뭐니 해도 이제 한번 일별을 했는데 뭐니 중요한 게 35조예요. 35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8조 출연상 귀속 시기 그 다음에 41조하고 60조 관련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런 내용이 될 것인데 프린트를 한번 봐보세요. 프린트. 법인 1번 해서 법인의 불이익 책임 35조 요건 대표기관이 그 다음에 직무에 관하여 그 다음에 대표기관 자신의 불이익 성립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표기관 속에 이임 특청 직무대행자 그러니까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최근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외의 대표자의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원청의 감사 행위에 대해서는 35조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통설이에요. 통설. 이임 특청 직무대행자 기억을 하고 이사기사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 그 다음에 법인 대표자는 그 등기 여하를 따지지 않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면 이사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4번에 을은 갑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 따라서 35조 1항이 유추 적용됩니다. 실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함에도 을이 갑주택조합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35조 1항 적용을 배척한 원시 판결 잘못됐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래서 파악이 환송된 사안입니다. 직무 관련성 무지 중요하죠. 두 가지가 있다. 직무 관련된 거라면은 직무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월권하는 거나 직무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지 스스로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행위한 거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월권의 종류는 두 가지다. 법령에 대한 절차 위반, 정관에 대한 절차 위반. 법령에 대한 절차 위반 뭐예요? 강행규정 위반이고 강행규정 위반이 문제다 이게. 사례법규법 28조. 그다음 정관에 대한 절차 위반은 이것은 41조 60조가 문제되는 거야. 41조 60조. 외형상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결연성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악의 중과실이 있다면 보호가치가 없어요. 경과실자만 35조 1항에 의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대표가 자신의 불명예가 성립할 것 35조 1항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은 750조 요건을 갖춰야 된다. 효과 법인의 무과실 책임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은 상계된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선의연도 무과실이나 선의연도 경과실일 때에 35조 1항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의 경과실일 때는 과실상계에 의해서 손해액이 조정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인의 불명예 성립하지 않을 때 이것은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법인이 불이익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의결에 찬성한 사원들, 이사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페이지에 이게 표가 있는데 표가 이제 두 가지 되잖아요. 법인의 불이행 책임과 표현된 대표권 남용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좌측은 범위 내입니다. 내에다 동그라미 하고 오른쪽은 외입니다. 외. 그러니까 내 부분은 이것은 남용의 문제고 오른쪽에 외의 행위 이것은 월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둘로 나눴죠. 법령에 대한 절차 위반, 정관에 대한 절차 위반.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강행복귀 위반의 대표자의 법률행위, 정관 41조 10조. 자,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는 대표권 남용인데 원칙상 법인이 법률행위 책임은 집니다. 원칙. 표현들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다설인데 다만 표현들이 규정이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판례는 명성사건에서 표현대 성립을 긍정한 후에 나중에 대리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 사건에서 예금주들이 1억 원을 이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에 예치했는데 나중에 그걸 돌려달라 원리금 달라 했더니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에서는 뭐라고? 아 그건 무권대리요. 그 김동엽이라는 그 대리가 예금 취급한 사람 아닙니다. 무권대리요. 했더니 이쪽에서는 아 우리는 예금 취급하는 걸로 알았다. 그 월권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효력이 있게 된 것을 표현대리에 의해서 효력이 있게 된 것을 아 그래도 너희들은 뭐 수기식 통장을 쓰고 그다음에 암호를 대라하고 그다음에 금리에 세배를 주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설령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지 않았느냐 해서 대리권 남용 비진 표시 적용해가지고 무효화했어요. 그럼 무효화했으니까 원리금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뭐 한다고? 법인의 불법행위다. 법인의 불법행위다. 혹은 사용자 책임이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거든요. 다만 과실상계에 당해야 한다. 당한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바로 이제 좌측의 문제입니다. 그 밑에 그 표현대리 관계 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르는 것은 뭘 몰라요. 저 사람이 예금 취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세 가지 수익식 통장, 금리 세배, 그 다음에 또 뭐 암호를 대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어떤 진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171랑 단서 유치경해 가지고 무효화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으로 물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만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물어갔을 때 이것은 손해배상의 조정수단으로서 과실상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쭉 표가 잘 돼 있거든요. 대표권 남용 적용 가능성 가능하다. 171랑 단서 유치경. 35조 책임 성립 가능성 있다. 판례 35조 책임 인정한다. 피해자 선임 무중과실. 그러니까 대표권 남용에 있어도 중과실자는 보호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월권 쪽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에 원칙 법률행위 절차 위반 무효죠. 이건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무효. 법률행위 책임이 없다. 정관장 절차 위반 원칙상 책임이 있다. 41조 위배했다 하더라도 내부 절차에만 위배한 것이고 등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했다면은 선악 불문하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기했을 때 악의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은 선의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이 자가 41조 60조에 의해서 이제 등기했을 때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5조 1항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의 관계, 법령 절차 위반, 별표 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법령에 대한 절차 위반, 강행규정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표인과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126조 적용되지 않나 봐야 된다. 통서 판례 중요하고. 정관에 대한 절차 위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등기되어 있는데 상대방 선임과 딱 밑줄하고. 이랬을 때는 125조 6조 우선 적용, 선택 적용, 35조 적용 이런 말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판례에서는 정관장 절차 위반의 경우에 뭐 추궁하는 게 뭐 별로 없고 법령의 절차 위반의 경우에 35조 1항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 남용이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
1번은 어때요? 법령행정 절차 위반이니까 강행정 위반으로 이미 무효가 된 것을 무슨 비준이 표시로서 무효화시킬 이유가 없죠. 정관에 의한 절차 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을 겁니다. 35조 성립 여지가 있다. 됐고요. 과실상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표가 상당히 좀 내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좀 해보시고, 출연상 귀속 시기, 소유권 관계적 귀속 이론. 48조는 법인과 출연자 사이에만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출연자와 법인 상호간에는 48조 1항 2항이 정한 시점에서 법인거 됩니다. 법인이 소유자 된단 말이에요. X토지 Y 건물에 대해서. 다만 등기가 개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출연자나 또는 이 출연자의 상속인이 처분에 있다 했을 때는, 제3자가 등기 먼저 갖게 됐을 때는 법인은 출연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케이스 형태로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2번) 판례에 의하면 설립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설립등기 격려면은 그 출연자로부터 법인권로 됐죠. 그러나 부동산 X토지 Y 건물에 대해서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면 제3자 관계에서는 소유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했을 때 법인께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제3자 이의소 제기해가지고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정관의 문제, 40조의 목명사자 이사존 두 문자 암기, 정관 변경 42조 45조까지 다 아까 살펴봤고요. 정관은 규범설을 취하죠. 정관은 규범설. 약관은 계약서를 취하고, 그런 것도 판례에 있었죠. 재단법인 기본산 처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 이 판례 많죠. 판례 다수. 설립등기, 기타등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 사항이지만 변경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신임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해서 유효하다. 법인의 내부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내부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내부에서는 유효하다. 이사 대표권 제한, 정관 규제가 유효요건. 60조 대표권 제한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로 대항할 수 없다. 어때? 등기 안 하면은 제3자로 대항할 수 없다. 무제한설, 판례의 태도. 법인의 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고, 회산청산, 특히 1번에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다 하더라도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그러니까 후임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임기 만료되지 않으면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구이사나 감사를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부동산 인정하면 폐산이 없는 한 구이사나 감사는 정전 직무 수행할 수 있다. 691조 유치 적용, 691조 유치 적용. 그러니까 긴급 사무 계속 처리 의무. 691조. 그러니까 위임에 있어서 691조 유치 적용해가지고 위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그 사무 계속 해야 돼 하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나 감사로서는 정상화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이렇게 임기 만료된 구이사나 감사가 계속 한다 이거죠.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 대표권 없습니다. 특별대행 선임 청구해야 된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에서 정관 총회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임의기관. 공통된 해산사유 두 문자로 전목파 지정, 전속 전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불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정화 시정한 해산사유 발생.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그 다음에 자녀상 귀속 권리자 80조에서 정총국, 정관에서 지정한 자, 총의 결의에 의해서 유사목적 처분 총, 그 다음에 고기속. 이때 정관에서 지정할 때 간접 지정 가능하다. 그 말이 어려울 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이다.
이사 전원의 결의로 자녀재산을 자녀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정해라 라고 하는 정관 규정. 그러면 정관이 그만 이사 전원 결의로 자녀재산을 처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청사인의 대표권 제한이죠. 모두 함께 해라라는 거니까. 그럼 그것은 41조가 될 거 아닙니까? 41조. 96조에서 41조 준용이 되고 60조도 준용이 되거든요. 60조도. 그러면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표권 제한이다. 왜요? 80조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80조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해요. 청산 절차에서는 권고 최후 절차, 변제 절차 중요하고, 그 다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비법인 사단에게는 35조 1항이 유치 적용되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치적용하는 거지 조합에 관한 규정을 유치적용하는 게 아니다.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밑줄, 이게 바로 어때요? 법령에 정한 절차 위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남용까지 한다. 이랬을 때 35 1항의 유치 적용을 통해서 법인이 책임을 진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재반 업무를 처리하도록 포괄적 위임. 자, 비법인 사단 대표자에 대해서도 62조 유추된다 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임했을 때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 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비법인 사단도 대표자에 있어서 승상사단을 갖는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비법인 사단은 그 사단 이름으로 원표가 될 수 있다. 등기 능력도 갖는다. 총유라는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총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것도 뭐 비법인 사단의 형태다 이런 이야기죠. 뭐 중요한 것은 어때요? 정중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교회의 분열 문제, 교회 분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재건축 조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출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건은 이제 98조부터 102조까지입니다. 물건의 정의부터 쭉 나오죠. 98조 물건의 정의. 그 다음에 동산, 부동산은 뭐고? 동산은 뭐고? 그 다음에 종물 이론, 그 다음에 원물 과실, 이렇게 나옵니다. 98조 봅니다. 유체물을 정해서 관리하는 자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관 외 독, 유는 유체성, 그 다음에 관은 관리 가능성, 외는 외계 일부, 독은 독립성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물 일권지가 이제 문제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대해서 물권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독립성 관련해서 뭐 물건은 독립성이 있고 특정성이 있는 거야 되죠. 독특한 물건, 독특, 독립성, 특정성. 특정성 관련해 가지고 논의되는 게 뱀장어, 새끼돼지산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 이거죠. 뱀장어하고 새끼돼지, 돼지들산이죠. 돼지들산. 특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특정성 인정해가지고 양도담보라는 물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을 공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세적 절대권이기 때문에 뭘로 공시한다? 점유 계정으로 공시하더라. 그렇죠? 이때 그러면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됩니까? 양도담보 법적 성질, 신탁적 양도설이죠. 신탁 양도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대내적으로 소유권자지만, 그러니까 양도담보 설정자가 대내적으로 소유권자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제3자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죠. 따라서 양도담보 설정자가 처분하면은 그것은 무권리자 처분이 되니까 양도담보 설정자로부터 돼지나 뱀장어 이것을 양도받은 쪽은 양도나 양도담보 받은 쪽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최근 판례에 많이 나온 게 바로 이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 속의 유체 유골. 이것은 제사 주제자에게 승계된다는 게 최근 판례. 매장 관리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됐을 재물 제사 주제자.
미분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이 집단은 토지의 일부이지만은 명의만 갖춘 때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것도 출제가 된 바 있고, 명의만 갖추면은 독립물이 된다. 미분리 천연과실과 수목이 집단. 농작물은 어떠냐? 명의만 갖추지 않더라도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있다. 명의만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농작물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다더라. 이것은 이제 생산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예외죠. 부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만 갖추지 않고 임시로 심어놓거나 가식 중에 수목 이런 말 있죠. 이것은 그 동산에 불과하다. 또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 동산이죠. 토지에 붙어 있는 수목이라 몰라도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 이제 토지하고 건물인데 그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로서 건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무들 열매, 잎, 벼벌이 채소 뭐예요? 나무는 개개의 수목이란 거고 나무들은 수목의 집단, 열매, 미분리 천연과실, 그 다음에 그 벼벌이 채소 농작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쪽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토지의 일부는 분표를 받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으나 분표를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소유권을 양도할 수는 없지만 분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 지상권, 전세권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또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소유권을 따로 팔려면은 분필저 잘 밟고 분할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용익물권 설정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일부를 특정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 가능하다. 점유취득시효.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가능하다. 점유취득시효. 임목법에 적용을 받는 수목의 집단. 이것은 어때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대출받을 수 있다. 남의 토지에서 재배해도 성숙한 농작물은 명의만 갖추지 않더라도 경작자 소유라는 게 판례의 태도. 남의 땅에 권한 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고, 토지가 지적공부상 일패 토지로 등록이 되면 표사정이 없는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서 특정이 된다. 지적도상의 경계이지 등기부상의 표제부에 의해서 특정되는 게 아니다. 종물은 100조에서 나오죠. 종물의 정의. 주물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자기 소유 다른 물건인데, 이 물건은 부동산 동산 불문하죠. 자기 소유인데 타인 소유일 때는 어떠냐 이런 논리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타인 소유에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주유소의 주익이 종물이지만 그 유료 저장 탱크는 원칙적으로 부합물. 그 다음에 그 계속적으로 이바지해야 되는 관계. 그 다음 2번은 신구 폐수시설 이런 판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종물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 종물이라고 하는 게 주물과 종물, 물건과 물건 상호간의 관계다 이런 취지에서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즉 뭐예요?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용에 공한다. 계속적인 사용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 주택의 부속에서 지어진 연산 창고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종물성 인정한다라는 게 저런 건 뭐 또 내도 좀 저것이 그대로 나와줘야 되지 뭐 그렇지 않으면 좀 틀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저기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죠. 수반성 100조 2항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 처분 속에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다 들어가고 압류도 들어가고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 주된 물건에 압류하면은 종된 권리에도 압류 효력이 생긴다. 특히 이것은 이제 그 집합건물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죠. 권리 상호간의 종물행위 추경이 문제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임차권, 공문 건물의 뭐 대지 사용권. 지상권, 임차권 뭐예요?
어떤 Y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Y 건물에 붙어있는 X 토지의 지상권 임차권도 같이 따라간다. 이런 뜻이고, 다만 양도가 됐을 때는 어때요? 공시방법인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경매가 됐을 때는 공시방법 갖출 필요 없다. 이런 논리 나오죠. 그다음 구분 건물의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을 처분했다 하면은 대지 사용권도 같이 따라간다. 이런 논리 알죠? 그다음에 전유 부분에 대해서 압류했다 하면 어떻다? 그 대지 사용권에 있어서 압류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 부속물도 동일세 요구되고 매수 청구권이 대상이 되고 부합되지 않습니다. 종물도 독립성이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부속물 이야기를 꺼내봤고, 주무리에 저당 설정된 경우 종물의 설치 시기는 저당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 효력이 종물에도 미친다. 중요한 거예요. 부합 시기, 그 다음에 종물 설치 시기 불문하고 358조에 의해서 종물에 저당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락인이 종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00조 이하는 임의규정. 그래서 별도의 특약은 가능하다. 변리사 16년. 권리상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게 일반적. 건물 소유권 양도되면은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 임차권, 지상권 다 양도된 걸로 한다. 과실 문제 101조, 102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개념이 있고, 천연과실 수식권자 일단 1군이 바로 뭐냐? 사용 수익권자예요. 그 과실 수식권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권이거든요. 수익권. 그래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사용차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 201조 1항,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전에 대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과실수식권 587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친권자는 자식재산 관리하면서 자식재산에서 과실을 자기의 관리비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923조. 그다음 수유자, 유증받은 자도 과실 취득합니다. 1079조. 담보권자의 경우 유치권자, 질권자, 자기채권 소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에 대한 소유권 갖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는 또 359조에서 유치권, 질권과 달리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을 갖지 못하는데 압류한 후에는 갖는다. 이렇게 나오죠. 359조. 압류한 이후에, 그러니까 실행한 이후에 설정자가 취득한, 또 취득할 과실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은 그 목적물에 대해서 제3자가 취득했을 때는 제3자한테 이제 과실 취득에 있어서 밀리게 됩니다. 359조. 수임 및 수취인 사무관리자는 이것은 남의 사무 처리하기 때문에 그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채권을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죠. 수임 및 수취인 사무관리자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과실권이 없다라는 거. 거기서 1번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그 가족법 안 하니까. 근데 2번 부동산 매수인 이런 경우는 목적 인도 전에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대금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매도인이 목적 인도 전에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등기를 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매수인이 등기를 가지게 됐다 하더라도 대금 완납하지 않았다면은 그 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과실 취득하는 게 온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1번은 이제 혹시나 나올까 해서 적어놓은 건데, 혼외 1014조 문제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근데 판례는 이제 공부는 하셨을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혼외자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 인지받았다 해가지고 이미 진행한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내 몫을 달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내 몫을 달라 할 때 그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 할 수는 없고 내 몫을 가액으로 달라 이렇게 합니다. 가액으로 달라고 하는데 그 상속분의 상당한 가액을 달라고 하는데 그 가액 속에 그 X토지나 Y 건물 그 자체에서 나온 과실 있잖아요. 과실도 내 몫으로 나눠달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없고 그것은 이미 다른 상속인의 것으로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을 아실 수 있을 거고. 숨을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 의사표시 좀 나가도록 하죠. 예.